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나 양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으로 현재 전환이 된 상태고요. 코스피는 1% 이상의 강세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연이어서 부각되는 시장입니다. 어제까지는 약간의 조정이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현대차와 기아와 같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다만 1시 20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도 우위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에 따라서 종목의 흐름도 달라지는 가운데 그래도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2천억 원 넘게 담아간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에 대한 경계감 높아지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고요. 종목별 차별화도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붙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빈틈없는 전략 가져가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2시 현재 구간 양시장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몇몇 증권사와 언론사에서는 종목 장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와 모멘텀에 따라서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업종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슈와 이 모멘텀이 있는 기업과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봤더니 사실 내부 정보를 알지 않고서야 종목이 가진 이슈와 모멘텀을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미리 알 수 있는 업종과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 엔터 쪽에 좀 일정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2가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내다가 2시 현재 구간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상한가까지 가깝게 다가선 기업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아마 오징어 게임2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징어 게임 1이 흥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 후에 첫 91일간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작품을 살펴봤더니 3위가요.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1억 4천 회를 넘어갔다고 하고요. 2위권에는 웬즈데이입니다. 전체 조회수는 2억 5천 회를 넘어갔다고 하고 1위권은 오징어 게임인데 2억 6천 회를 넘어갔습니다. 3위권에 있는 기묘한 이야기 4와 비교를 해보자면 거의 2배 가깝게 조회수가 많이 나타난 기록이 된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 26일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제작비는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총 제작비는요. 약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역대 오리지널 작품 중에서도요. 손에 꼽을 정도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대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는 진심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작품들 대비해보면은 사실 가성비가 꽤나 좋은 게 오징어 게임입니다. 앞서서 저희 만나봤던 웬즈데이, 기묘한 이야기 4랑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오징어 게임 1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제작비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시즌2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웬즈데이와 기묘한 이야기의 4와 비교를 해보자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웬즈데이와 기묘한 이야기 4랑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10배 가깝게 가성비가 나타나는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여러모로 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게임을 또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비디오 게임을 자체 개발했다고 하고요. IP를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도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좋을까요? 제작비 앞에서 봤고요. 이번에는 홍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2 홍보에 어느 것보다 진심인 듯 보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현재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첫 번째 사진 보시면요. 샹젤리제 거리에서 오징어 게임 1에서 나왔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을 함께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홍보의 일환인데 굉장히 성공적인 홍보였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사회가 함께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서구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징어 게임 2입니다. 넷플릭스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진심인 걸까요? 제작비 대비해서 40배가 넘는 경제적인 효과를 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이번에도 그와 같은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왔고요. 그만큼 넷플릭스에게는 중요한 작품일 수밖에 없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작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통상적으로는 공개 한 달 전부터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3개월 전부터 연이어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가도 좋습니다. 어떤 평가 나오고 있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내년 1월에 열리는 미국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서 만나봤다시피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에 공개가 됩니다. 공개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후보가 됐냐라는 의문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지 매체들은요. 방영 전 작품이 시상식 후보에 지명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아마 넷플릭스 측이 오징어 게임 2 시즌 2를 시상식 심사위원단에게 미리 공개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2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서구권은 물론이고 아시아권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까 저희가 찾아봤더니 물론 지금 테마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증권사에 수치적으로 나온 리포트를 봤더니 네이버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커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제휴를 잊지 마라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11월 26일부터 네이버는 넷플릭스와 제휴 정책을 현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은요. 추가 비용 없이 넷플릭스의 광고용 스탠다드 요금제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4,900원을 지불을 하고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5,500원짜리의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멤버십이 함께 체결되자마자 관련된 이용자 수는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오징어 게임 2가 만약에 흥행을 하게 된다면은 네이버 쪽으로도 네이버 멤버십 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가입자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일단 네이버까지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떠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연 넷플릭스가 가장 큰 수혜주겠죠.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제작하고 OTT에서 함께 제공을 하는 그러한 플랫폼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리고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 두 개의 기업이요. 배우 이정재 씨와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 두 개의 기업이 가장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까지 현재 가깝게 다가선 상황입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12%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배우 이정재 씨와 관련된 기업 그리고 앞서서 만나봤던 네이버, 넷플릭스와 협업을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덱스터도 있습니다. 덱스터가 지분을 91% 보유하고 있는 이 라이브톤이라는 기업이요. 이번에 시즌의 음향 작업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위직 스튜디오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죠. 시각 효과, 이 VFX 작업에 함께 참여를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시즌2와 연결된 기업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쇼박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징어 게임 시즌1과 관련된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시즌1의 수혜주인데 황동혁 감독 연출력에 대한 성과를 미리 봤던 기업이 바로 쇼박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쇼박스 1% 이상의 상승 탄력 현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도 2에서 그리고 많게는 25%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일정이고 그리고 뉴스입니다. 함께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나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숫자로 또 얼마나 반영되게 될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로 오징어 게임 2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시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별 장세가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종목 시그널 통해서 살펴보시죠. 4가지 뉴스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LG전자가 2차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후 주가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LG전자가 인도법인의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하고 내년 중에 자사주 약 76만여 주를 소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밸류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0월에 2027년 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 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을 담은 1차 밸류업 계획을 공개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2차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따라서 LG전자가 2차 밸류업 공시 덕분에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LG그룹주들도 덩달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현대차의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위기를 돌파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소식에 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대차 국내외 위기를 최대 생산으로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동석 현대차 국내 생산 담당 대표이사가 특별 담화문을 통해서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당장 출시를 앞두고 있는 LX3를 비롯한 예정된 신차를 완벽한 품질로 적게 생산해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이제는 연말 최대 생산을 통해서 다시 뛰는 현대차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긍정적으로 화답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볼까요? 오리온 소식입니다. 경기 악화에도 수익선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 덩달아 오름세입니다. 여러 증권가에서 오늘 오리온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IM증권은 여타 음식료 업체 대비 경기 악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순항 중이라면서 올해 4분기에도 기존 흐름 대비 추가 성장 기대된다라고 전했고요. 이 밖에도 신한투자증권이 4분기부터 제품과 채널 경쟁력 강화에 따른 매출 성장 그리고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유니스는 해상폭력특별법 그리고 정책 토론회 개최 소식에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의되었던 해상폭력특별법과 더불어서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책 토론회 개최 소식이 겹치면서 해상폭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폭력은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유니스는 해상폭력 터빈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기업 이고요. 중국의 민양 에너지와의 합작 법인 설비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 받아갑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가지 헤드라인 중에서 오리온 소식 꼽아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일단 오리온이 오늘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11월 국가별 영업 실적에 대한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한국을 제외한 지역별 매출이 대부분 전년 동기 대비 2자릿수 백분율로 증가한 좋은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국내외 소비 부진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 지역의 외형 확대 흐름이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10월 일부 선출고가 진행된 한국의 3개 법인 모두 2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중국 소비 경기 개선이 더해질 경우에는 실적 회복의 속도가 더욱 가파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영업 전략이 초점이 되는 외부 요인보다는 현지 채널 트렌드에 맞춘 변화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된 구조적 개선을 시현될 경우에 경기에 따른 등락이 줄어들면서 기대감이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베트남의 현지 매출액 성장률은 11.1% 전년 동기 대비 11.1%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내수 명절 선물 세트 그리고 신제품 등과 같은 본격 출고에 따라서 중동, 인도네시아 등 수출 확대가 더해지면서 12월에는 추가적인 레버리지 효과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장 가동률이 100% 이상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라인이 만약에 증설된다면 소비 추가 대응까지 가능해 연말 시즌 이후에 의사결정에 따라 설비 투자가 진행될 경우 25년 하반기 내수뿐 아니라 근접 지역에 대한 추가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은 미용 의료기기인 클래시스를 좀 가져와 봤고요. 간단히 투자 포인트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2007년도에 설립된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이고 고강도 집속 초음파, 우리가 흔히 하이프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리프팅 장비인 슈링크로 대표되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현재 80여 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21년 연매출 1,000억을 돌파하면서 국내 미용 의료기기 제조기업 중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 대주주 지분 매각설로 인해서 외국인 순매도가 나왔는데 주가 하락세가 좀 연출이 됐었고 25년 클래시스는 이루다 합병으로 미용 의료기기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면서 장비의 번드 판매 그리고 영업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일단 잡게 되었습니다. 또 차세대 장비인 볼리머 같은 경우에 해외 판매 호조세를 보이면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의 3분기 매출액이 594억, 영업이익은 290억을 기록했는데 기존의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향, 슈링크 유니버스 그리고 볼리머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면서 254억 원을 그중에 차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4분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루다 합병이 연결로 반영되는 첫 분기이기도 하고요. 볼리머 판매 목표를 800대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양 소모품 선적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4% 증가한 726억 원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5% 증가한 354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5년은 슈링크 장비의 국내 매출이 분기 60억에서 일단 유지되는 가운데 수출에서 40% 이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RF 콜라겐을 채우는 장비인 볼리머의 경우에는 25년 유럽 그리고 26년에는 미국, 중국 시장에 차례로 런치를 할 계획에 있는 상황이라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25년 장비 매출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소모품의 매출 성장세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전사의 성장을 좀 리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시스의 영업 실적 외에 큰 변수였던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일시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일반적으로 지분 매각 이슈는 발표되기 전까지 외부에서 알기는 어렵고요. 실적의 고성 증세가 유지가 된다면 설사 최대 주주의 매각 이슈가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단기 변동성에 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10월 21일 62,900원 장중 고점 형성 이후 2달 정도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4만 원 저점 확인 후에 단기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는 접근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짧게 4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2천억 원 넘게 현재 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사고 있을까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KB금융으로 5번째로 매수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4번째로는 LG전자, 3번째로는 SK하이닉스, 2번째로는 삼성 SDI, 첫 번째로는 기아입니다. 최근엔 낙폭이 좀 과대한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HD현대일렉트릭, 2번째로는 삼성전자, 3번째로는 우선주, 4번째로는 효성중공업, 5번째로는 삼성전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JYP엔터를 코스닥 안에서 5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4번째로는 휴젤, 3번째로는 펩트론, 2번째로는 에코프로,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팔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매수로 스탠스가 전환이 됐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5번째로는 셀트리온 제약, 4번째로는 실리콘투, 3번째로는 유진테크, 2번째로는 루닛. 가장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루니 쪽으로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코스피 안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현대차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완성차 쪽으로 강력한 매수세에 들어오는 가운데 현대차 5위권, 1위권에는 기아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LG전자, 세 번째로는 KB금융, 네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쪽으로 현재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와 비슷하게 낙폭이 과대된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5위권에는 한국항공우주, 4위권에는 HD현대일렉트릭,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첫 번째로는 한화오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가운데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좀 덜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5위권으로는 오스코텍, 4위권에는 에이징랜드 현재 매수하고 있는데요. 11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에이징랜드를 가장 많이 매수하긴 했지만요. 기관 투자자들 테크윙 쪽으로 강력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현재 1위권 바뀌었습니다. 테크윙이 현재 1위권 자리하고 있고요. 2위권에는 휴메딕스, 세 번째로는 리노공업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보시다시피 루닛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2위권에는 온코크로스, 그리고 3위권에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PSK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을 뻥 뚫어줄 시원한 만루 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코스피가 1% 넘게 올라주고 있고 코스닥도 700선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네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환율 상황이라서 지금 매수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조 단위로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매도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좀 안심이 되실 거고 지수도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편안하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조금 쉬는 과정이 나와도 편안하게 쉬는 거다, 2,500 앞두고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굉장히 불안하게 계속 흘러내리는 장세와는 다르게 사거리 빠르게 올라오고 그리고 살포시 쉬는 이런 정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오전 대비해서 오후로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불안감이 굉장히 클 때는 이제 전강후약 혹은 전약 후약으로 해서 오후로 갈수록 점점 밀려 내려오는 시장이었는데,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가 관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오후에 매수세가 점점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양봉으로 끝나거나 플러스권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이 전환됐다,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 부분과 이 주식 관련된 쪽, 이 두 분야는 따로 떼어놓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 더 좋다.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같이 가지 않는다는 정도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불확실성들은 중간중간에 지금 반등 구간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 정도만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하다라고만 말씀드리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2,500 언저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자, 저희가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2,500원 맞고
밀렸다가 2,500주로 다시 그냥 붙어가는 모습이죠. 결국은 지금 2,500포인트 밑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힘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0포인트 앞두고 지금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죠. 투매 한번 발생시키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투매가 발생하게 되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저는 조금 더 집중하는 편이에요. 수익 내기도 굉장히 편하고 이미 이 구간에서 신용 물량을 싹 다 이제 털어내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게 움직이게 됩니다. 거기다 또 우리는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이제 그 새해 1월의 테마 이제 CES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그 한 해에 이제 모든 이제 트렌드를 이끈다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주가 놀림을 보여주죠. 그럴 때마다 이제 코스닥에서 좀 멋진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도 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바이오 쪽보다는 사실은 IT 쪽이나 이런 뭐 모빌리티 쪽이나 아니면 그동안 쉬고 있던 뭐 로봇 관련 쪽이나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저는 다 서서히 이제 훈풍이 불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1월이 되기 전에 반등이 1차적으로 나오고 휴식까지 취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은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글로벌 이슈 중에서 여러분 지금 FOMC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어제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금리 인하한다고 했는데 뭐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동결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예상 바뀌니까 약간의 충격은 있겠지만 나스닥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잠깐 쉬는 구간을 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숨고르기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동결하면 내년에는 어차피 그럼 다시 인하 기조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이번에 인하하고 조금 숨고르기 간다고 해도 이게 그냥 무조건 나쁜 거냐라고 볼 게 아니라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이번에 호조로 나오면서 지금 고용도 그렇게까지 나쁘지도 않고 뭐 건강한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소매 판매 괜찮다라는 건 소비도 양호하다라는 측면. 그럼 미국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안 좋은데 미국만 좋아서 뭐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같이 우리나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무리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펼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수출국가로서 미국에 수출할 거는 어차피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이런 준비를 다 마친 대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너무 크게 우려감만 갖지 말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 바닥 짚고 올라오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될 때다. 1월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2025년 여러분들 계좌를 크게 불릴 준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뭐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경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요즘 오후에 조금 더 힘을 받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양지수 동반 상승 마감하길 바라면서 오늘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 들어갑니다. LG U+를 꼽으셨어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배당 기대감 높아지면서 통신 3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네. LG U+ 꼽아주셨네요. 네, 제가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기관이 좋아하는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 해드린 다음에 네. 양쪽에서 양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 한 20일 정도 사이에 투매를 막고도 그렇게 이제 반등까지는 나왔는데 딱히 그렇게 상승분이 높지 않다. 그런데 매수는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4~5%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당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고 뭐 밸류업 정책으로 주주환 환율을 뭐 60%까지 올린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뭐 밸류업 관련되면 항상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금융주하고 통신주다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 LG U+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편안하게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기존에 12,000원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11,000원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데 가격적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통신사 얘기하면은 이제 AI랑 연관해서 이제 뭐 음성 AI 쪽으로 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뭐 양자 컴퓨터 쪽하고도 엮이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뭐 U+ TV 쪽에 대화형 AI 탐색 기능을 탑재했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TV 분야에도 이제 계속 대화형으로 하고 있는, 요즘에는 생성형 AI 같은 경우도 대화로 하는 시대가 왔는데, 예, 이렇게 우리가 주문도 다 이렇게 대화로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자 내성암호 장비를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국가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제 SK텔레콤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양자 기술에 대해서 LG U+나 뭐 KT나 이런 다른 통신사들도 역시나 관심은 계속 갖고 기술 개발은 하고 있다라는 측면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굉장히 뭐 뜨거운 게 이제 구글의 양자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통신주는 이제 항상 실적은 나오는데 성장성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AI와 양자 쪽으로 해서 이제 한 번 더 돌파구를 찾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측면에서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관심 가져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신주 안에서 이제 또 양자 컴퓨터 관련 모멘텀이 불거지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올라오고 있네요. 통신주 안에서 수급 좋은 LG U+ 안타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이루타 종목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꼽으셨어요. 방산이 이제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해서 올라오다가 네. 이제 탄핵 국면에서는 또 피해주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조정을 받던데 네. 이 시점에서 접근 가능한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슈에는 또 호재가 되고 어떤 이슈에는 또 악재가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강세장이라고 얘기하면은 호재가 있을 때 호재를 반영해주고 악재가 있을 때 악재에 둔감한 게 강세장입니다. 그리고 약세장은 반대가 되겠죠.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이런 게 약세장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최근 2년 반 동안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4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뭐 42만 원 올라왔는데, 네.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거의 10배거를 달성할 뻔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고르기가 사실 필요는 했어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 말로 없는 방송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제가 뭐 공개 방송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한 28만 원 아래 정도는 한번 줘야 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등은 약했고 28만 아래는 최근에 뭐 투매 핑계로 해서 한번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저는 이제 슬슬 이제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메이저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20일 동안 뭐 매수를 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 중 상위권에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휴식을 잘 취하고 있고 30만 원 쪽으로 이렇게 붙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뭐 방산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뭐 4대 방산 국가에 우리나라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잠깐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기존의 수주를 받아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을 이제 노리면 되니까, 너무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쓰실 필요는 없다. 이 부분도 이제 지나가는 이슈이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나라가 이미 방산 쪽의 가성비로는 뭐 세계에서 좀 유명해진 국가가 되었다라는 정도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뭐 칼자루를 다 쥐고 규제를 철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 그리고 우리나라는 글로벌 7번째 우주 강국이 되었죠. 그래서 2년 전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그리고 현 정권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었는데,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우주 산업도 현 정권에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기 정권도 우주를 막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뭐 좋은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앞길을 막거나 할 정도로 이제 뭐 부담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까지 2년 봤더니 너무나도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 됐었는데, 숨고르기를 하고 지금 30만 원 구간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지금 가격권이라고 하면은 2루타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가고, 잘하면 3루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봤는데 숨고르기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우주항공 이제 방산 섹터는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3루타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꼽으셨어요. 이제 올해 또 로봇주가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 로봇주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3루타로 보고 계신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이제 삼성에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관심 갖고 또 말씀하신 대로 협동 로봇 시장 계속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세에 맞는 이런 기업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삼성에서 뭐 조기피 인수하겠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이제 뭐 삼성 로보틱스나 이런 뭐 사명까지도 미리미리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제 좀 어렵게 흘러가다 보면은 자꾸 성장주에다가 숫자가 찍히느냐 이걸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협동 로봇 시장은 아직 숫자가 찍히기에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오거나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계속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현재 좀 이제 주가는 이제 좀 많이 좀 쉬고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많이 생겨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는 게 이제 로봇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로봇계 제가 저번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는데 알려주시더라고요. 스팟이라고. 예, 네. 그렇게 뭐 경호원까지도 로봇계로 뭐 채용하고 할 정도로 로봇이 이제 우리 이제 주변에 계속 다가오고 있고 이제 치킨을 만들고 햄버거를 만들고 커피를 타주고 서빙을 해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AI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해서 이제 합성으로 해서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로봇이 기존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이제 공장 쪽으로 먼저 들어가고 우리 실생활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인간을 대체하는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출산 절벽에 대비해서 한국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인구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테슬라의 미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좀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발전해서 방어를 해내고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가격적으로 좋은 구간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기엔 딱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 종목을 13만 4천 원 뭐 요 구간인데 제가 15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뭐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멈출 종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15만 원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최근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좋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동안 이렇게 쉬었던 이 뭐 첨단 산업 쪽 같은 경우 성장주 같은 경우 이제 CES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 CES에서 또 이제 AI를 접목한 좀 더 발전된 이런 로봇들이 또 공개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15만 원 돌파하는 여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0% 정도 되긴 하는데 이 정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수급이 돌면서 좋아지는 모습 볼 수 있을 테니까 그 중에 뭐 충분히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저가 부분일 때 좀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제 로봇이 뭐 말도 하고 춤도 추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이제 집집마다 로봇 하나씩 가져가게 될까요? 기대감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주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바라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만루 홈런의 종목에 도전할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골라주셨어요. 이제 애플향 OLED 공급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데 만루 홈런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애플향으로 또 이제 증착 장비 쪽을 이제 탑재하기 시작했는데 뭐 직접 납품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8세대 증착 장비, LG가 이미 애플에다 문의하고 나서 OK 사인이 떨어져서 이제 협업하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BOE를 통해서 이제 또 애플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BOE랑 이미 공급 계약을 봄에 맺어서 이미 한 차례 주가가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가 기존 주가까지 다 내려와 있는데 거기다가 이 종목이 그냥 뭐 디스플레이 쪽만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지금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 쪽에 기술력을 개발을 해서 이 기업이 지금 우리가 좀 미래 산업인데 올해는 조금 쉬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쪽 이쪽 관련으로 해서 가장 뭐 이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메타버스 쪽에도 이제 장비 쪽 하면은
보면은 이제 뉴프렉스와 함께 뭐 투탑으로 항상 꼽히는 종목인데요. 뭐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애플에도 들어가고 메타버스에도 들어가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편안한 이런 주가 동향을 볼 수 있고 성장성 같은 경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2017년에 처음 이제 상장했을 때 보고 그 당시에 동아일텍의 자회사로 이제 상장해가지고 6세대 증착 장비 국산화했다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캐논 도끼에 계속 밀려서 이제 맥을 못 추다가 이제는 또 우리나라 기술력이 캐논 도끼를 밀어내고 애플에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기대를 가져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나도 뭐 저평가돼 있는 주가라서 뭐 가격 전략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것 같아요. 지금 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그 LG 디스플레이와 이제 BOE의 공급 계약 나온 다음에 이제 75,50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따지고 보면 모양이 이중 청장을 만들었죠 이미. 그리고 나서 충분히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까지 받았습니다. 자, 55,000원 구간 기존에 한번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실패하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최근에 투매까지 예쁘게 잘 맞으면서 편안한 모습입니다. 45,000원 회복되면은 이제 다시 움직이겠다는 뜻이고 55,000원만 넘어가면은 사실 어디까지 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이 꺾일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제가 오전에 봤을 때는 44,000원 중반이었는데 벌써 뭐 45,000원 위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제 현재 가격 부근에서 그냥 매수하신다 하고 55,0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65,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꾸준히 올리면서 보시고 이런 뭐 가격 추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 밴드 공급방에서 계속 이제 올려드리니까 대응 전략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41,500원 이탈하면 한 번 정도는 정리했다가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하고 꼭 재매수 다시 한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은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으니까 같이 한번 뭐 여러분들 말로 홈런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선익 시스템으로 살펴봤습니다. 현재 앞으로의 성장성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하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이 그래도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됐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연이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슈가 또 나올 때마다 수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경제 상황도 연이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이 소추가 드디어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요거 관련해서 네. 좀 시장에서도 노이즈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노이즈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노이즈가 그쳤다고 봐야 되겠죠. 안 그러면 우리 증시가 더 요동쳤을 테고 최원 앵커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불확실성이죠. 맞아요. 일단 일정이 정해졌다라는 거. 적어도 6개월 이내에는 뭔가 나오더라도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네. 수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안정적이에요.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영향은 분명히 완전히 네.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2004년 이전에 1979년도 그때 비상계엄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서울의 봄, 이번에는 서울의 밤이었고 여의도의 밤이었고. 근데 그때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이른바 군이 충돌했었잖아요. 그때 뭐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야, 내가 탱크 몰고 가서 지나갈 거야. 뭐 이랬단 말이에요. 영화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민주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1987년을 우리 민주화의 기점으로 삼으니까. 근데 2000년대 들어서서 21세기죠. 21세기에서 이미 탄핵이 3번이나 벌어졌다, 국회에서.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죠. 지금 외국인들의 시선은 뭐냐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 오징어 게임 2가 곧 나오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비상계엄이 나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망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던 신뢰도가 오히려 탁 하고 부딪히는 그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주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차분하게 이걸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시점을 보자고요. 세 가지 시점이라는 게 하나는 금융의 시점 또는 외환의 시점. 많이 불안했잖아요. 정시도 그렇지만 다시 또 회복돼 가고 있고 또 외환도 흔들렸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거. 마지막에 이제 저는 강조드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이데일리 TV를 정책 당국자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이 심리, 소비자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 8년 전이죠. 2016년, 17년에 그때 탄핵이 있었을 때도 100m로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어요.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 그 소비 심리 지수를 보면 100 미만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탄핵이 완전히 끝나고 대선이 이제 들어갈 시점에 다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때도 상당히 불안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빨리 좀 경제부 총리가 추경도 하고 이런 점들을 신속하게 또 체계적으로 또 협력적인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협력적으로 진행이 돼갈 때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더라도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는 나라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정치 리더십이 상당히 훼손되고 안타까운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 기회에 권력 구조 개편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적어도 이제 금융 외환은 좀 안정적이다. 다만 이 소비 심리를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상황은 안 좋습니다. 엄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축된 소비 심리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소비하십시오. 더 모임을 가지십시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이제 타임라인대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자면은 사실 말씀처럼 비상계엄령이 가능한 국가였어? 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생각을 할 테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오래전 일 같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가지고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꽤나 컸지만은 말씀처럼 그래도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소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제 빠르게 뭔가 이제 금융당국에서 다시 한번 정책들을 내놓고 한다면은 또 한국 시장은 금방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도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듯합니다. 다만 그렇죠. 경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는 아르헨티나랑 비교가 그렇습니다. 되던데. 아르헨티나와 비교가 돼요. 물론 아르헨티나가 대단한 나라긴 합니다. 남미의 네. 브라질과 한때는 쌍벽을 이루었던 나라고 아르헨티나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손흥민이 있다면 아르헨티나는 축구 황제 메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축구로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네. 아르헨티나 상당히 어렵고 심지어는 우리 포스코가 이 2차 전지 원료의 산지를 인수를 할 정도로 그런 아르헨티나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보를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아르헨티나 비교되면 국가별 테마 ETF 이 상장지수 펀드의 수익률입니다. 뉴욕 증시에. 근데 한국은 점점 4분기에 내려가는데 급락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올라가요. 이게 어쩐 일이고 했더니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한국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 미만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지난 4일, 5일 날에 발표됐던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내년 상반기가 1.5 우리 성장률입니다. 1년 내내로 볼 때는 1.7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대 성장률
이러면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도 6% 성장했잖아요. 이건 우리에게는 엄청난 타격. 물론 지금은 이제 저성장이 이제 노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노멀이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브랜드 가치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원화 디스카운트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건데 네.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결국 리더십을 얼마나 관리를 잘했냐. 이른바 하비에르 밀레이 이 대통령이 물론 뭐 포퓰리스트다 뭐 이런 평가도 맞습니다. 여하튼 잘하잖아요. 실력이 있잖아요. 빈곤율을 낮췄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볼 때도 이 밀레이 대통령의 이 리더십에 대한 평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50%. 지금 여러분들 화면도 보고 계십니다만 아르헨티나 개혁의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 국가별 ETF에서 지금 아르헨티나는 19%가 올라갔어요. 4분기. 우리는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리더십이 중요하냐. 오히려 이 정치 리더십이 어드밴티지가 됐었는데 우리가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영화 기생충으로 윤며들면서 미나리로 잔뜩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의 한국의 이미지를 이렇게 깎아내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점에서 앞으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하다 리더십이 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한국에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 또 여러 가지 이펙트를 줄 수 있는 쪽이 FMC가 아닐까 싶은데 보니까는 간밤 시장에 대해서 FMC 경계감으로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왜 경계를 할까요? 아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국 시장을 계속 미국 시장이 잘 나가니까 내년까지도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트럼프 당선인은 그걸 원하니까 어떻게든 만들어낼 거니까 쥐어짜서라도 머스크와 함께. 그래서 우리도 미국 시장과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미국 시장의 속성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거의 예상되고 있죠. 그죠? 네. 그렇다면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하고의 금리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하늘은 굉장히 조마조마할 거예요. 이걸 그죠. 더 내리면 자칫 우리 쪽에서 인플레나 또 아파트값 상승 오죠. 부동산 지금 꿈틀꿈틀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뉴욕 증시에서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 뉴욕은 지금 연말도 좋고 계속 따뜻해. 그러니까 산타 랠리가 산타 몬스터 랠리, 지금 루돌프 랠리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미국은 또 지표 다 줬습니다. CPI, 소비자 지수, PCE, 개인 소비 지출, GDP 성장률, PMI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연동해서 쫓아갈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AI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른바 엔비디아 막 추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식의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는 트럼프 시대에는 이 규제 완화가 이른바 빅테크, 메가니퍼센트 7보다는 오히려 AI 쪽으로 관련된 기업 쪽에 더 유리해질 수 있다. 네.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HBM이든.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 저는 브로드컴을 여러분들이 눈도장을 꽉 찍어야 돼요. 왜냐? 이른바 ASIC 맞춤형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실은 GPU이기 때문에 좀 범용형이야.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ASIC이라는 것은 딱 필요한 그것만 그것만. 그러니까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되면 그거 우리가 그냥 자체 제작을 해 어떻게 말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내년에는 조금 생산량이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벨테크나 이거 관련 기업들이죠. 그다음에 팔란티어 이런 부터가 잘 나가게 생겼죠. 그다음에 서비스나우,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지까지 이런 기업들을 좀 우리가 추종해 갈 수밖에 없는 현상. 그럼 이 기업들과 연관되는 국내 기업은 어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아니 기업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가장 많이 이게 주가가 오르는 거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더 올라가요. 나스닥 지금 100 지수에까지도 편입이 됐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나가고 들어오는 기업이 어디냐. 그럼 실제로 이런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자체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로빈후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매해 주인공은 달라집니다. 이번 해의 주인공은 엔비디아였다면은 내년의 주인공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여러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 의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부분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이제 내수를 여하튼 최대한 불을 지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4년 만에 금융 완화 정책을 펴면서 중국 내수주가 꿈틀거리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허그, 이 마라 관련되는 기업들도 꿈틀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보면 어쨌든 간에 미중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 내수에서 불을 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면 그래도 우리가 사드 때문에 밀려났지만 식품이나 유통 쪽은 우리도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을 우리가 어떻게 진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중앙경제 12일 날 끝났죠. 중앙경제 업무회의. 우리 이해를 위해서 업무라고 되어 있지만 중국은 뭐다? 공작회의, 공주. 공작이라는 게 여러분들 중국 말로 어떤 의미 일을 하다고 했지만 계획을 세우다요. 이 계획이 그대로 소비진적 이 부분이 소비진적 투자기회를 제고하겠다는 것이 내년 3월 달에 중국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두 가지 회의가 있죠. 전인데 이 회의에서 량회의, 양회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저가는 중국 기업을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중가 시장에서 우리가 식품이나 유통 쪽으로 좀 파고들 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어. 중국은 미중 충돌하는 싸움, 이 고래 싸움에서 우리는 이제 새우가 아니라 뭐라? 돌고래. 말씀드리죠. 이 돌고래도 좀 들어와 하는 그런 우호적인 조치, 무비자 정책도 그런 의미가 있고 내수 진작을 위한 의미도 있는데 소비진적 보조금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가구, 인테리어. 그러니까 분명히 PC나 또 인테리어, 가구 인테리어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부가가치, 효용 가치를 누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관련 이슈도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의약품은 무엇이었는지 올 한 해 성적표가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던 의약품은 어떤 의약품이 될까요? 2024년 탑셀링 프로덕트를 보면 1위는 13개의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알려진 키트루다가 차지했습니다. 머크의 면역 항암제이죠. 2위는 오젬픽이 자리를 했는데요. 일라이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인데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같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3위와 4위, 5위에는 듀피젠트와 엘리쿼스, 빅타비가 이름을 올렸고요. 참고로 2023년 2위였던 휴미라의 경우에는 6월에 특허 만료가 된 이후 2024년 매출액이 38% 감소하면서 10위권 밖으로 하락했다라는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내년도 전망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키트루드가 2023년, 24년, 25년까지 매출액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28년 하반기에 특허가 만료된다라는 점은 고려해 볼 사안입니다. 2위도 역시 오젬픽이 노보노디스크 당뇨병 치료제로 2위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마운자로와 듀피젠트, 스카이리치가 3, 4, 5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노피의 듀피젠트 같은 경우에는 면역 질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부작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카이리치의 경우에도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5위에 랭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내년 전망은 어떠할까요? 2025년에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은 소수의 제약자들 위주로 편중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가 2027년까지 예상 매출 성장률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이 가능한 업체로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유의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에 따른 매출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2028년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2026년 IRA 법안이 시행될 것을 감안했을 때 저성장 국면이 향후 3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매출 기여도가 2028년부터나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투자 매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년간은 다른 차원으로 리레이팅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를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탑픽 종목으로 유한양행과 리아켄바이오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각각 22만 원과 16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내년 업종 계획 세우시고 있다면 참고해 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좋은 이슈들 그리고 기업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신성 델타테크 주가가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까지 들어왔고요. 관련주들이 특히나 한국 시장이 아니라 사실 양자 컴퓨터는 최근에 미국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수 관점, 매도 관점 전체적인 투자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가자. 매수는요? 신규 매수는 이제 왜 신규 매수를 뭐를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신성 델타테크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오늘 시장에서도 4% 넘게 상승세, 코스닥 8위권까지 올라갔고 오늘 고점이 11만 2,500원대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슬슬 매도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 있네요, 똑같이. 매도의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지고 있어야 매도를 하죠. 사실 저희 좀 아쉬웠던 게 마켓무버에서 이 기업을 전해드린 적이 없어서 이렇게 중요한 기업을 왜 전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호 이사님은 네. 신성 델타테크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신규 매수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뭐 이런 큰 테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한 5%, 10% 수익 내려고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한 100%, 200% 노리고 들어가는데 아니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5%, 10%도 되게 아쉬운 분들 많아요. 100%는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지금 5%, 10%는 시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군들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테마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테마주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것도 필요 없고요. 분석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테마주 매매는 배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사고 살려고 하는 종목의 어떤 재료 같은 게 업데이트가 추후로 더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신성 델타테크가 그동안에 올라간 시나리오를 보면은 뭐 특허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구글의 양자 컴퓨터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뭐 퀀텀 컴퓨팅이나 아이온큐나 뭐 디웨이브 퀀텀 이런 기업들의 흐름 따라서 이제 올라갔는데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 시세는 이제 퀀텀 컴퓨팅이 대정이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12%나 더 올랐던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글과 어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시세는 퀀텀 컴퓨팅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신 분들은 퀀텀 컴퓨팅이 좀 약간 조정을 받는다 이런 느낌 말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좀 마감이 됐다라는 느낌이 아마 나오겠죠, 시세에서. 그럴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는 사실 테마주에서 가장 큰 손실을 많이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팔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더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많이 오른 주식을 따라잡았을 때, 뭐 테마주 매매가 나쁘다고는 아닌데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국에 이제 있는 퀀텀 컴퓨팅이나 아이온큐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을 참고를 하면서 적정선에서 그냥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약간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팔 수 없기 그 때문에. 업데이트가 더 나올 게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뭐 특허라든가 아니면은 뭐 양자 컴퓨터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재료들, 그런 재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관련주들의 흐름을 참고를 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다 보니 워낙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대응하기 쉽지 않은 고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 보니까는 퀀텀 컴퓨팅이 간밤에 51%가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12%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당분간 미국 증시의 흐름을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흐름을 함께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이제 지난 2023년 그리고 2024년 요 사이에 이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너무 많이 띄웠어요, 주가를.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이제 10,00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이제 18만 원대까지 급등력을 시킨 다음에 쭉 밀렸고, 이번에는 이제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하기 위해서 좀 띄우는 수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 11만 원 정도, 오늘 좀 저항으로 부딪혔는데 이 정도 수준부터는 이제 매도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12만 7천 원 정도가 좀 저항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1만 원 정도 선에서 12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슬슬 정리 수순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주가를 좀 상승을 시켰던 원인은 일단 뭐 이슈적인 측면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지만 실적도 좀 같이 동반 성장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제 매출도 같이, 영업이익도 같이 좀 증가가 잘 되면서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릴 만한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제공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제 외형적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자본 총계는 2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거의 지금 3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수에 대한 의견 전해드린 건 없지만은 또 매도를 하는 게 사실 이 시점에서 맞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뚜렷하게 없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다만 신성 델타테크 주가 급등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가총액 이제 8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테마주를 대응하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탄소 포집 기술의 지원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트럼프 트레이드인데요.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S 관련 개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CUS는 이산화탄소만 포집을 해서 부가가치를 더해서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포집한 탄소를 활용하면 CCU, 저장하면 CCS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최우선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될 때 인플레이션 간축법에 따라서 다른 친환경 기업들은 제재를 좀 받겠지만 CCUS 관련 기업들은 세액공제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트럼프의 오른팔인 일론 머스크가 국산한 기술로 언급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CCUS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트럼프 정책이 이렇게 친환경에는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고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에 쏠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사실 CCUS가 미국 전통 에너지 기업들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CCUS 등 저탄소 기술에 3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전했고요. 옥시던털 페트롤리움의 경우에도 자회사 원포인트 5 등을 통해서 직접 포집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탄소 배출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CCUS가 전통 에너지 기업들의 산업이라는 점에서 또 함께 관심 받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의 관련 대미 품목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먼저 에어레인의 경우 국내 유일한 기체 분리막 기술 기업입니다. SK그룹이 투자한 회사이고요. SK이노베이션과 포스코, 롯데케미칼과 함께 탄소 포집 실증 사업을 추진 및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린케미칼은 국내 유일한 에탄올 아민 제조사입니다. 탄소 포집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코바이오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신재생 에너지와 청정수소로 재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태경 BK는 CCU 기술 중 하나인 탄산 칼슘 제조 기술 개발 사업을 현대 오일뱅크와 진행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엔 또 정치 테마주 격으로도 움직이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종목들은 현재 테마주 성격도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함께 유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이 오늘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현대차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 쪽으로도 오늘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이 한 2달 정도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하다가 매도를 하다가 오늘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 매수는 뭐 짧게 매매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 외국인 기관 소위 얘기하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주가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제 뭐 공통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당면한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럽 쪽에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가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관세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현대자동차와 우리나라 기아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의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현대자동차가 피해를 본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죠. 이제 배출가스 부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유럽이 내년서부터 이제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를 하게 되는데요. 킬로미터당 93g 이상이 나오면은 과징금을 이제 매기게 되죠. 일단 현대차 기준으로 킬로미터당 108g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과징금을 내야 됩니다. 과징금을 내기 싫으면 일단은 뭐 어떤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한테 탄소 배출권을 사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에도 그 폭스바겐이 한 1억 유로 정도 2000년도 초반에 유럽 연합에 과징금을 좀 냈죠.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의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관세 부분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미국에 만든 기아차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 물량의 한 30% 정도를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조금 더 한 50%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좀 약간 관세를 좀 우회할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문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뭐 같은 문제긴 합니다만은 이 완성차 업체들에서는 전기차
판매 대수만 유지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게 수익성이 훨씬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판매 대수가 유지된다라면 그렇다라는 말씀이고, 아무튼 뭐 정리를 하면 외국인 기관 수급 쌍끌이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최근에 바닥을 굉장히 좀 다져놨죠. 그다음에 어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배출가스, 관세 이런 것들은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그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스탠스가 아예 변했다고 보시는 걸까요? 오늘 외국인 계속 매도하다가 오늘 딱 들어온 건데 그게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대자동차도 이제 시가총액 굉장히 최상단에 있는 종목이니까 네. 저는 삼성전자가 종목도 약간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코리아 시장 자체의 어떤 그 축소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도 이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으로서 외국인들이 한국 비중 축소를 할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과거에 지금 현대차의 지금 주가가 과거에 한 3조, 5조 정도 영업이익 나왔을 때 주가예요. 근데 지금 한 15조 정도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뭐 현대자동차는 사실 비싸다 싸다 논하기 좀 약간 힘들긴 하고, 내년에 자동차 수출 가이던스가 좀 약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뭐 굉장히 지금은 저평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 전환됐다라고 해서 쭉 다시 순매수를 강화한다라는 어떤 보장은 없긴 합니다만은 이 2달 넘게 매도를 하다가 순매수 전환됐다라는 것은 좀 어떤 수급의 전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입니다. 박선희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탄소 포집 관련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탄소 포집 관련주로 원래는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오늘 상한가 아침부터 너무 강하게 이제 시세가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유니드로 좀 전향을 해서 조금 뽑아 보았는데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성 칼륨 그리고 탄산 칼륨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하는 이제 OCI 계열사인데, 특히 이 탄소 포집의 촉매로 사용되는 게 이 탄산 칼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탄산 칼륨 국내 제조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트럼프가 일단 밀어주고 있는 석유 기업들이 있죠. 이 석유 기업들이 석유를 생산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 CCS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탄소를 포집해서 유전에 이제 주입을 해서 생산량을 좀 끌어올리는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CCUS 탄소 포집 저장 활용 이 기술에 굉장히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와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이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 외부터 이제 오늘 장중까지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니드도 이제 이 이슈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력을 바닥을 다지고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눌리면 원래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잘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내일 정도 조금 더 이제 눌리게 된다면 한 69,8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대략 한 68,0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한 79,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니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화인텍인데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투자 포인트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조선주들이 다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 동성화인텍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LNG 본행제 쪽에서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두 종목만 보시면 되는데, 한국카본은 지금 주가가 탄력이 거의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상 일단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동성화인텍을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고, 왜 이제 LNG를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LNG선이 한 790척 정도가 전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LNG 터미널의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건설 중인 1,500대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주들이 LNG선 수주와 함께 동성화인텍도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화 임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캠트로닉스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캠트로닉스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극자외선 노광 공정에 적합한 포토레지스트에 적용되는 친환경 고순도 이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아세트산을 현재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반도체 쪽에 지속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수록 좀 같이 좀 실적도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터치 스크린 패널 및 글래스를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를 얇게 가공하는 이제 식각에 대한 EMS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애플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애플향 디스플레이 식각 공정을 거의 독점으로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4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기 위한 유리관통 전극 기술까지도 이제 확보를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전기와 함께 같이 지금 유리기판 관련 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후발로 유리기판 관련 섹터에 좀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분할로 지금 16,400원부터 밑으로 한 15,300원, 4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모아갈 수 있고, 여기서부터 상승력이 그대로 쭉 이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19,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지금부터 모아가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 전환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우선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차, 기아 등의 연말 배당을 앞둔 종목들에 있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줬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종목들 분위기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좀 짙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형주,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약세가 인해서 플러스로 마감은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분위기는 좀 무난한,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본다라면 시장의 방향성이 확고하기보다는 업종과 테마에 의한 변동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상승을 못한 감이 있기 때문에 더 상승을 좀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적에 좋은 종목들이나 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을 잘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대한전선 좀 보고 있는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 현재 바닥권에서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 최대 실적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S와 더불어서 대한전선이 지속적으로 해외 수주가 좀 확대되면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스웨덴에 대한 해외 수주,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대한 대형 수주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와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력망 교체 수요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주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라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로 인해서 수주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대한전선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2기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좀 호황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 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정책적인 메리트도 있는 기업 대한전선에 대한 투자 의견 연이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마감의 기술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그래도 조금 반등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국내 지수 우리나라에는 언제 산타가 오는 걸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또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가 드디어 코스피 시장에 다시금 또 붙어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 산타가 외국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옴으로써 긍정적이었었던 이제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 섹터와 자동차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삼성전자는 이제 모처럼 1%대, 근데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보합권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었던 종목들 보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확실히 좀 바닥권에서 올라와주는 움직임이 좀 많이 감지가 됐었던 것 같고요. 정거래일에 이어서 에이징랜드 같은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들도 오늘도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기존에 삼성전자와 또 관련이 있는 테크윈과 같은 반도체 장비 종목들도 바닥권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었던 하루였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 쪽으로 이제 본다면 오늘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두 기업 모두 다 4%에서 6%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섹터 중에서 SOS랩이 또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강세 움직임 바짝 좀 잘 보여줬었거든요. 윗꼬리 달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관련 섹터는 여전히 좀 유효한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외에 이런 자동차 쪽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자동차 쪽의 그 중소형 종목들 움직임이 있나 봤을 때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더라고요. 근데 대형 종목들이 일단 오늘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그에 대한 종목들이 그래도 이번 주 좀 계속 들썩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오늘은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5%대 정도 올라와줬었거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내내 인도법인 IPO와 관련된 또 이슈가 들어왔었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또 관련성이 있는 또 인도 쪽 관련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코스피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삼천당 제약이 5%대 정도 상승세 시세 다시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4%대 같이 함께 또 들어 올려주면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 자체가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코스피 쪽에서 시총 상위주 위주의 움직임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제 1%대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개별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 그래도 꽤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 정치 테마 종목들이 많이 좀 보였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골고루 보이는 분위기거든요. 오징어 게임 관련 종목부터 시작해서요. 인스코비 같은 이제 종목들도 보이고 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죠. 이처럼 개별주들도 약간 좀 차별화되면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부분들도 관측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약간 좀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장세가 지금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제가 기술적으로도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께 같이 또 풀어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어제 전거래의 이제 기술적인 구간대에 60선 구간대까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2,550포인트 요 노란색 라인이 황금선 구간인데요. 수급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이제 돌파해줘야지 연초까지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음봉으로 하락세가 나오다가 오늘 구간에서 흐름이 좀 잡히는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지수 하방에 대한 레벨 다운 제가 제한적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한적으로 지금 다시금 추세 전환해주려는 움직임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감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더 긍정적이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골든 크로스가 지금 이번 주 떠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중요한 또 구간대가 역시 60선입니다. 기존에 10월 달에도 저항받았었죠. 그리고 또 11월 달에도 저항받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 구간대까지는 다시금 시세가 되돌림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720포인트까지는 금방 이제 올라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연초 랠리 나와준다 했을 때는 750포인트까지 제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방향성 우리 시청자분들 당분간 좀 체크하시고요. FOMC 이제 이후 또 움직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뒷부분에 마저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던 오늘 시장 코스피가 장중에 2,492포인트까지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현재 구간에서도 1.3%대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2,485.14포인트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이제 장중에 그래도 상승 반전에 성공해주면서 0.4%, 0.5%까지 상승세 나타내면서 장중에 699포인트까지 찍으면서 700선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1%대 오름세입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이 2천억 원, 기관은 1,00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 나홀로 팔자세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수급이 좀 반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 개인이 나홀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2월 18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내일 아침이 되면은 미국 FOMC 12월의 FOMC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0.25%의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쉬어갔지만은 그럼에도 한국 시장은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지난 2, 3주 동안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수요일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1% 넘게 상승하면서 2,48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장 대비해서 27포인트 올려내면서 화요일까지의 조정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0.45% 강보합권 697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700선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3포인트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코스닥의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면은 700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전일 대비해서 소폭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3원 이상 내렸고요. 1,435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1,430원대 위를 여전히 웃돌고 있다라는 부분은 한국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대형주들 흐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세 54,9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55,000원대 위에서 움직였었는데 결국에는 장 마감에는 54,900원대 1% 상승세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다만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LG엔소 약보합건, 삼성 바로직스 0.6% 상승세, 현대차가 4.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이끈 건 삼성전자와 현대차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현대차는 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10,000원 이상 올랐고요. 21만 6,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연이어서 팔던 외국인들의 매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게 특징적일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샀다가 팔았다가 이 흐름을 계속해서 12월에 지속해 왔는데 다시 한번 현대차를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도 강했습니다. 완성차 쪽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도 3% 넘게 상승세, KB금융도 오늘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연이어서 수급 주체들은 계속해서 KB금융을 팔기만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금융주 쪽으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이버도 오늘 시장에서 1.4% 넘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따라가면서 21만 2,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1% 하락세, 에코프로비엠 1% 상승세, 에코프로 1% 가깝게 상승세, 거의 움직임 없었고요. HLB 오늘 쉬어갔고 리가켄바이오도 1.5% 넘게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장이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클래시스도 1% 하락세, 휴젤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을 나왔습니다. 오늘 보톡스 쪽에 좀 강력하게 움직였고요. 휴젤 3% 넘게 상승세, 리노공업도 2.9% 넘게 상승을 나왔습니다. 리노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이 됐고요. 신성 델타테크 오늘도 상승이었습니다. 3% 넘게 상승세, 다만 음봉으로 거래 마감했고 10만 6천원대에서 그리고 삼천당제 5.4%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양지수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해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업종 강세 두드러졌고요. 금융, 조선, 엔터도 활짝 웃은 날이었습니다. 내일 시장 또 목요일인데 FOMC 결과 나오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점도표도 함께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좀 전망들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은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나오면은 증시 흐름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이번 주 12월 FOMC에서는 매파적인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선반영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 지수에 반영이 됐었던 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 잠깐만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이제 초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연속으로 거의 한 열흘 가까이 하락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일봉상 흐름 봤을 때 9월 달부터 지금까지 60선은 또 잘 타주면서 지지받아주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FOMC 발표 이후로 60선 구간대를 지지받아주는지 여부가 미증시에서는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존스 지금 산업지수가 이렇게 지금 9거래일 정도 연속해서 하락세가 나온 게 1978년도 이후로 50년 만에 최장 기록을 세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살펴보면은 보통 한 뭐 3, 4일 정도 빠지고 나서 올라가고 네. 3, 4일 빠지고 나서 올라가고 이런 이제 움직임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꽤 지금 좀 지리하게 길게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 내내 지금 월가 쪽에 긴장감이 지금 좀 많이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스닥 지금 종합지수만 나홀로 지금 상승세 계속 이어나가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증시 역시도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다우존스 지수가 각각 조금씩
차별화되면서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결과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그 미증시에서도 시장 자체가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 또 레벨 자체가 좀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번 이제 FOMC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해서 좀 찾아 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올해 남은 증시 방향성이 좀 결정되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제 FOMC 이후 이제 불확실성이 거치기 때문에 산타가 빠르면 이제 이번 주부터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분위기고 대신 이제 매크로에 대한 지금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와중에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와줬다라는 점은 FOMC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먼저 좀 선제적으로 들어와준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이미 또 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또 마감 시황 말씀드리면서 또 많이 말씀드려왔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점도표 확인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점도표에서 아무리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들 그래도 불확실성 해소로 가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금리 스탠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는 내년에 이제 금리를 이제 3차례 정도 내릴지 내지는 2차례 정도 내릴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점도표에서 사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지 않나. 그러니까 몇 회 정도 내릴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 증시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은 먼저 좀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우호적으로 좀 연속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살짝 가져가 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민감 섹터로 엮여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쪽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인 수급들이 들어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중에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대거 좀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중소형주까지 지금 낙수 효과가 아직까지는 다 안 간 상황이라서 내일은 자동차 관련 종목들 내에서의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동차 쪽도 사실 섹터가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죠. 친환경차부터 시작해서 뭐 부품이라든지 소재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도 많을 텐데 크게 봤을 때 테마성으로는 좀 지속 가능한 테마는 여전히 좀 자율주행 섹터라고 보고 있는 편이고 내일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또 이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급에 대한 이동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올 FOMC 결과를 뉴욕 증시가 어떻게 소화하는지 또 우리 증시가 내일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관건이 될 내일 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주 안에서 중소형주 단으로도 내일은 좀 온기가 번기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시초가 공략주 이쪽 섹터 안에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오전장에 이제 우리 또 작가님한테 원고를 보냈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뭐 윗골이 달고서 떨어지는 종목들도 또 많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관련 이슈 들어올 겁니다. 트럼프 2.0 정권이 이제 1월 20일 부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기대감이 가장 크고요. 또 정권 들어서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내에 계속해서 종목들이 들썩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아직 안 올라간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라이콤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좀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 선두 자율주행 라이다 기업의 엘사로부터 이 엘사가 제가 추측컨대 루미나 테크놀로지스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자율주행
라이다 기업입니다. 이 기업으로부터 차량용 자율주행 라이다의 핵심 부품인 초저형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 테스트용 초도 물량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작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통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슈가 계속해서 리바이벌 되면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슈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사실 테스트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용화되기 전에 말 그대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 루미나 테크놀로지스의 다양한 제품군에 이제 납품이 될 텐데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됐다라는 이슈는 아직 안 나와서 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하게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초소형 펄스트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이 5년 정도 기초 연구를 하고 나서 10년 정도 총 이제 연구 개발 시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라이콤에서 밀고 있는 전략적인 신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라이다용 광섬유 레이저 제품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 있어서도 무해한 파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핵심 부품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그런 제품 스펙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 이슈들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 보자면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가 내년 초에 일본 도쿄에서 무인 택시 테스트를 또 시작한다라는 관련 이슈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 택시 하면은 또 테슬라 쪽 이슈도 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루미나 테크놀로지스의 또 거래처가 테슬라와 볼보, 도요타 이런 이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또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건너서 봤을 때 이런 이제 테슬라의 파트너사와 같이 함께 이런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향후 뭔가 테슬라 관련주로서의 연관성까지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이코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가격 전략 알려드리자면 짧게 단기 공략한다 하실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그냥 5%에서 10% 내외 구간인 3,100원 구간대 짧게 손절 잡아가시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 이전 11월 달 정고점 구간대죠. 3,800원 구간대까지는 다시금 무난하게 주가 계속해서 변동성 보여줄 가능성 높기 때문에 오늘 매도 못하신 분들은 또 다시 기다렸다가 3,800원 구간대 공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대감 살아있는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라이콤 살펴봤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에선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 단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방 차원의 통합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고요. 미국향 라이더 센서 판매 모멘텀 가지고 있는 라이콤 목표 주가 3,800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3,290원에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조주원 LG전자 최고 경영자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글로벌 경영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사업 전략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조주원 최고 경영자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원가,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더욱 정교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제품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혁신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QCD 경쟁력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전망입니다. 조주원 최고 경영자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준비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과 순이익이 동반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3년 기업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14,550개의 매출액은 3,203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269억 원으로 전년보다 5.9% 줄었습니다. 기업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50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6조 6천억 원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적 악화가 이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운수창고업, 건설업 등에서도 줄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펀드와 관련해 투입 시기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증강펀드는 안전판 역할로 시장이 자율적으로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 패닉 상태가 올 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동 시점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출자 대상 기관인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은행, 금융회사, 유관기관을 모아놓고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S&P 글로벌이 발표한 2024년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세계지수에 편입됐습니다. DJSI는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반영한 지수로 최고 등급인 세계지수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개 기업 가운데 평가 점수 상위 10%인 250개 기업만 편입됩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20여 개가 포함됐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처음으로 DJSI 세계지수에 편입됐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과 인권 경영 관리 체계 고도화, 공급망 ESG 경영 강화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가 양시장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외환 시장 여전히 불안합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1,430원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외환 시장의 방향성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FOMC 결과가 나옵니다. 점도표에서 어떤 전망이 나오는지 이를 뉴욕 증시에서 어떻게 소화해 줄지가 내일 우리 시장에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함께 잘 체크해 보시고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